장모 아픈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자기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만 좀 징징거려. 제 엄마가 위암 3기 판정받은 날 남편이 TV 채널 돌리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적금 깨서 수술비 대고 회사 휴직하고 병원에서 밤새 토하는 엄마 등을 쓸어주는 동안 이 인간은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4시간을 혼자 앉아 울고 있는데 문자 익십하고 친구들이랑 술판을 벌이던 남편. 근데요, 딱 2주 뒤에 전세가 확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간 날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간병인 쓰세요. 제 앞에서 비굴하게 매달리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 탁 내밀어준 똑똑한 아내의 통쾌한 복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책상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냈죠. 전날 밤에 싸둔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2글자가 떴어요. 엄마는 보통 저녁 8시쯤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점심시간에 연락이 온 건 기억을 더듬어 봐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저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점심시간에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1박자, 2박자. 엄마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별일 아닌데 엄마가 병원을 좀 다녀왔어. 별일 아니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치고 정말 별일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구석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병원? 어디 아파? 무슨 병원?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좀 했는데 큰 병원 가서 다시 보래. 그래서 다녀온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엄마는 울지 않았거든요. 그 엄마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뭐라고 했어, 의사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게실 창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꼬집고 있었어요. 위암이래. 3기라고 했어. 도시락을 데우러 가던 평범한 점심이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죠. 수진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요즘 의술이 좋잖아. 엄마는 자기가 암이라면서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의 글자가 하나도 읽히지 않았죠. 이틀 뒤 목요일 저는 반차를 내고 대학병원에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엄마는 병원 입구에서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담당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니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양이 꽤 진행된 상태이고 주변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2주 안에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료 기록지에 적힌 3기, 전이 의심이라는 글자만 눈에 박혔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수술 후 상태를 봐서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술이 가장 급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서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가 뒤따라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엄마 안 죽어.
엄마는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안 알릴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중에 알면 더 서운해할까봐 말한 거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서 저를 키운 사람이에요. 새벽에 김밥 말아서 시장에 나가고 밤에는 삭바느질하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에요. 왜 하필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나 할 말 있어. 준혁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응, 말해. 엄마가 위암 3기래. 2주 뒤에 수술해야 해. 한동안 내가 병원 좀 오가야 될 것 같아. 채널이 바뀌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혁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그래서 저녁은?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죠. 다음 날 저는 회사 인사팀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엄마 수술 일정을 2주 뒤로 확정하고 수술 전에 해야 하는 검사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녁에 준혁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술비가 꽤 나올 것 같거든. 우리 같이 좀 부담하면 안 될까? 준혁이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형편의 처갓집 병원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장모님한테 형제분은 없어? 외동인 거 알잖아. 우리 엄마. 그래도 그건 내 쪽 집안일이잖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7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엄마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고 속으로 되뇌었죠.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붙은 신혼여행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결혼에서 내 편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수술 전 주말, 저는 엄마 입원 준비물을 챙기러 친정집에 갔어요. 엄마는 이미 작은 가방에 짐을 다 싸놓고 있었습니다. 속옷, 수건, 칫솔, 미끄럼 방지 슬리퍼까지 반듯하게 넣어둔 가방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 나보고 챙기라고 하지 그랬어.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짐은 내가 싸야지. 넣을 줄 알고 네가 좋아하는 깍두기 담가놨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의 저 웃음 뒤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 시각 준혁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소라 남편 정태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태호가 소라한테 전해준 말에 따르면 누군가 수진이 장모님 때문에 고생하겠다고 했을 때 준혁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어쩌겠어. 자기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입원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수술 날만이라도 와줘. 엄마가 사위 얼굴 한 번 보면 힘이 날 거야. 준혁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입원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준혁이 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수술 잘 될 거야. 그 한마디가 위로가 아니라 면죄부처럼 들렸습니다. 입원 당일 아침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데 보호자란에 제 이름만 덩그러니 적혔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의 빈자리가 종이 위에서 또렷하게 보였죠. 엄마가 병실 침대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바쁜가 보다? 응,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가 안 오는 게 바빠서가 아니라는 걸요. 수술 당일 아침 6시,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운데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잠 못 잤어? 아니, 좀 잤어. 너야말로 그 딱딱한 데서 허리 안 아프냐? 엄마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수술 전날 자정부터 물 한 모금 못 드셨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엄마가 커튼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수술실 들어간다. 와줄 수 있으면 와줘.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운 엄마가 수술실로 향할 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엄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엄마 금방 나올게. 걱정하지 마. 응,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실 문 앞에서 엄마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머리 위 빨간 불이 켜졌어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넓은 복도에 저 혼자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보호자 대기석에 홀로 앉아 있는 저를 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다른 수술실 앞에는 가족들이 둘, 셋씩 모여 앉아 있었는데 저만 혼자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의사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를까봐 자리를 뜰 수가 없었거든요. 3시간째에 접어들 무렵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소라였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소라가 비닐봉지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라가 봉지에서 김밥 한 줄과 생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먹어. 너 쓰러지면 이모님 누가 봐. 저는 김밥을 한 입 물고 씹다가 결국 참았던 것이 터졌어요. 눈물이 김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라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소라야. 바보야, 이런 걸로 고마워하지 마. 소라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준혁이 안 왔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그게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4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이수진 씨요? 네, 저예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종양은 깨끗하게 떼어냈는데 주변 조직 일부에서 번진 흔적이 확인돼서 추가로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끝났다는 말에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소라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항암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엄마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마취가 덜 깬 엄마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잠꼬대처럼 제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복도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어요. 제가 무너지면 엄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 마치 안부 인사처럼 가볍게 물었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됐어.
근데 항암도 해야 한대. 아, 그래. 다행이네. 수술은 잘 됐다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라면도 다 떨어졌어. 언제 들어올 건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직 중환자실이야. 당분간은 못 가. 야, 그러면 간병인 하나 쓰면 되잖아. 하루에 얼마 한다던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네가 며칠째 거기 박혀 있어.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병원에서 지냈어요. 엄마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떠다 드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부축해서 모시고 가고, 새벽에 통증으로 신음하시면 간호사를 불러 진통제를 요청했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아가씨, 커피 한 잔 마셔. 내가 자판기에서 뽑아왔어. 오정미라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여기 온 지 3주째야. 이 생활 하다 보면 보호자가 먼저 쓰러져. 틈나면 꼭 쉬어. 정미 씨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저한테 밥 먹었냐,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소라와 정미 씨뿐이었어요. 간병 3일째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낮잠 든 사이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너 도대체 며칠째 병원이야? 엄마가 아직 혼자 움직이지를 못하셔서요. 준혁이가 집에서 밥도 못 챙겨 먹고 다닌다는데 네가 그래도 안 해지. 시어미한테까지 전화가 오게 만들면 되겠냐? 저는 엄마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에 경과를 봐야 해서 제가 좀 더. 시집간 딸이 친정에 며칠째 처박혀 있으면 남들이 뭘 하겠냐? 적당히 하고 들어가. 뚜뚜뚜.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결혼 초에 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혼집 이사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짐을 나르다 말고 저를 보며 웃었죠. 수진아, 이제 내 가족이 내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간병 일주일째 엄마가 조금씩 나아져서 죽을 드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병원 앞 죽집에서 전복죽을 사다가 엄마한테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맛있어? 응. 네가 떠주니까 더 맛있다. 엄마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쌓인 피로와 걱정은 숨긴 채요. 그날 오후 직장 인사팀에 전화해서 가족 돌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데 무급이에요. 무급이라는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소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응, 말해. 태호가 그러는데 얼마 전에 준혁 씨랑 술 마셨대. 거기서 준혁 씨가 그랬다더라. 장모 병원비까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냐고. 처갓집 일은 처갓집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소라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소라한테 사진 한 장이 왔어요. 태호가 단체 대화방에서 본 거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리프레시 완료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수술 자국이 있는 배를 감싼 채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었죠. 다시 화면을 봤어요. 골프채를 들고 웃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였어요.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요. 엄마의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된 날, 저는 주사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엄마의 구역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은 좀 힘들어 하시는데 약 효과가 나오면 나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구토봉지를 붙잡은 채 침대 난간에 기대어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좀 울렁거려서 그래. 금방 나아질 거야. 엄마가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저는 수건에 물을 적셔 엄마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등을 쓸어주는데 엄마의 등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어요. 수술 후로 살이 많이 빠진 거였죠.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와 엄마를 눕히고 저는 간호사실 옆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항암 치료비 청구서였어요. 숫자를 보고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금은 이미 깨졌고 돌봄휴직 중이라 월급도 없었어요. 남은 건 통장에 들어있는 얼마 안 되는 잔액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병실 밖 복도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수진아, 빨래가 산더미야.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 거냐? 세제 넣고 버튼 누르면 돼. 귀찮게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싱크대에 벌레 나온다. 집이 완전 엉망이야. 도대체 언제 들어올 건데?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엄마 항암 시작했어. 당분간 더 있어야 해. 아, 또? 도대체 그게 언제 끝나는 건데? 저는 전화를 끊고 꺼진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항암 치료 후 며칠이 지나자 엄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쓸어 모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물컵을 가져다 드리려고 다가갔는데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 꼴이 뭐냐? 엄마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숱이 확 줄어든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보였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저는 뒤에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제 팔 안에서 작게 흔들렸어요. 괜찮아, 엄마. 치료 끝나면 다시 나. 예쁜 모자 사줄게. 엄마 모자 쓰면 되게 잘 어울려. 엄마가 제 팔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치료비, 무급 상태의 생활비, 다음 달 친정집 관리비.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제 머리가 쉴 틈 없이 쪼개지고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병원 간병 틈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온라인 번역 일과 블로그 원고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잠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한 건에 10,000원, 20,000원짜리 일이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병실 간이 침대에서 기절하듯 잠들고
새벽 6시에 간호사의 회진 소리에 깨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병실의 정미 씨가 어느 아침 제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아가씨, 얼굴이 환자보다 더 안 좋아.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진다. 괜찮아요.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나랑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정미 씨가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병원 구내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정미 씨가 쟁반 2개에 밥과 국, 반찬을 담아와서 제 앞에 놓았어요. 먹어. 국부터 떠.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그제야 제가 얼마나 굶고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정미 씨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 간병한 적 있어.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 혼자 병원에서 3개월을 살았지.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정미 씨를 봤어요. 그때 나는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다 내가 해야 하는 거라고. 근데 아니더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였어. 정미 씨가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혼했어. 그때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싶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미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숟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밥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항암 2차 치료를 앞둔 주말, 저는 준혁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했거든요. 준혁아, 다음 주에 2차 치료 들어가는데 돈이 좀 모자라. 같이 좀 보태줄 수 있어? 내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에 보험료 내면 빠듯한 거 알잖아. 내 적금 아직 안 깼어? 적금은 진작에 다 깼어. 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뭐?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 없이 깨? 그건 우리 돈이잖아.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7년 동안 내 이름으로 내가 넣은 적금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 수술비 냈어. 아니, 그래도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냐? 집안 살림이 있는데. 준혁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수술비에는 한 푼도 안 보태놓고 제 적금을 깬 건 따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주말에 소라가 병원으로 문병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온 소라가 엄마한테 인사했어요. 이모, 소라예요. 좀 어떠세요? 어머, 소라 왔어? 이것까지 가져오고. 이리 앉아. 엄마가 반가워하며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가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들이자 엄마가 한 조각 드시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친구가 사위보다 낫다. 엄마가 웃으며 한 말이었는데 병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소라가 저를 힐끗 봤어요. 저는 사과를 깎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사위의 빈자리를 모른 척 해왔지만 속으로는 다 세고 있었다는 걸 그 한마디에 알아챘거든요. 소라가 저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 이러다 진짜 쓰러져. 얼굴이 반쪽이 됐어. 괜찮아. 엄마가 나아지고 있으니까. 소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 준혁 씨 지난달에 골프채 새로 샀다는 거 알아? 뭐? 태호한테 자랑했대. 새 골프채 샀다고. 수진아, 네가 적금 깨고 부업하는 동안 그 사람은 골프채를 산 거야. 저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할 자리에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가라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노 대신 어떤 확신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 결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 안에서 답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2차 치료가 끝나고 엄마의 상태가 좀 안정됐습니다. 퇴원 일정이 잡혔어요. 저는 친정집에 가서 청소기를 돌리고 이불을 빨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엄마가 퇴원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영양식 식단표도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직장 복귀 일정도 인사팀과 조율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준혁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원 전날 정미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미 씨 남편도 다음 주면 퇴원이었거든요. 아가씨, 나도 곧 여기서 나가. 다음에 보기 힘들겠지? 정미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번호 교환하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밥이라도 같이 먹게. 저는 정미 씨의 번호를 저장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이 낯선 분이 남편보다 더 든든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퇴원 날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엄마가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준혁이한테 미안하게 됐다. 며느리를 이렇게 오래 붙잡아놔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택시 유리에 비친 제 눈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엄마를 친정에 모셔다 드리고 이틀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저를 맞았어요. 쉰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죠. 싱크대 위에 라면 냄비 3개가 겹쳐 쌓여 있었습니다. 배달 용기가 그 옆에 탑처럼 올려져 있었고 국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빨래 바구니에서 옷가지가 넘쳐 흘러 세탁기 앞까지 널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캔이 6개, 7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현관, 화장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눈에 새겨두듯 훑었어요. 준혁이 안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어? 배고픈데 뭐 좀 해줘. 배달 음식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안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은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라면, 냄비와 배달 용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컵 하나만 꺼내서 씻고 커피를 탔어요. 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뒷정리를 하지 않은 건요. 준혁이 잠에서 깨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걸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밥은? 저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으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바빠서 사 먹어.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준혁이 뭐라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복귀 첫날 밀린 업무가 산더미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하나씩 처리하면서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되자 동료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향했고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글자를 치는 제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만약을 위한 준비라고 속으로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그 주 수요일 점심 저는 회사 근처 구청 무료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셨어요?
거의 제가 냈어요. 남편은 자기 대출 이자랑 보험료 내고 나면 집에 넣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카드 명세서라든지 계좌 이체 기록이라든지 미리 챙겨두세요.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혼 전문으로 하시는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고 구청을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러 지난 7년간의 카드 명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마트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식비. 전부 제 카드에서 나간 것들이었죠. 계좌 이체 내역도 뽑았어요. 기록을 한 장씩 넘길수록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누가 살림을 굴려왔는지를요.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거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서울에 올라오신 거였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준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미리 말을 해야 해? 시어머니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앉아.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준혁은 부엌 쪽에 기대서서 서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아픈 건 불쌍하지. 그건 나도 안다. 근데 이 집 살림은 누가 하냐? 준혁이가 밥도 못 먹고 빨래도 못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켰어요. 아직도 치우지 못한 맥주캔 자국과 배달 전단지가 보였습니다. 네가 그래도 이 집 아내 아니냐? 남편이 이 꼴로 사는데 병원에만 처박혀 있으면 되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 준혁 씨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뭐, 지금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냐? 준혁이 부엌 쪽에서 걸어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수진아.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준혁을 봤어요.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확인하니 오히려 깨끗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치우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어머니, 저 좀 씻고 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준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로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구청에서 소개받은 변호사 최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상담료를 내고 정식으로 선임 계약을 했어요. 준비하신 자료 잘 정리하셨네요.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시어머니 분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갖춰진 편입니다. 최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준혁 씨가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나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느 쪽이든 준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은행으로 갔어요. 제 이름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급여 이체 계좌를 새 통장으로 바꾸고 부업으로 모은 비상금도 따로 옮겨놨어요.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 없이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제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 느껴졌어요. 주도권이었습니다. 엄마의 자택 요양을 돕기 위해 퇴근 후 주 2회 친정을 다녔습니다. 엄마의 약 챙기는 시간을 메모해 두고 식사 준비를 해놓고 다음 검진 일정을 확인했어요. 엄마한테는 이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요즘 좀 나아졌냐? 엄마가 식탁에서 물었어요. 저는 밥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응, 신경 써주더라. 거짓말이었어요. 엄마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전부 차단해야 했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퇴근하고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다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해. 예전처럼 안 챙겨줘. 밥도 잘 안 하고 말도 없고. 준혁이 친구한테 투덜거리는 목소리였어요. 모르겠다. 친정엄마 간병하더니 사람이 변한 거 아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멈춘 거라는 걸요. 7년 동안 혼자 굴리던 바퀴를 더 이상 밀지 않기로 한 것뿐이라는 걸 준혁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최지훈 변호사와 두 번째 면담을 했어요. 이혼 서류 초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면 가장 빠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어요. 준혁 씨는 체면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도장 안 찍을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분담 내역, 시어머니 문자 기록, 간병 기간 중 배우자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 다 정리해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퇴근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하루.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이혼 준비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 후에는 엄마를 돌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준혁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죠.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번호가 떴어요. 또 잔소리 전화겠거니 했는데 받아보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옳게 신우이 은정 형님이었어요. 숨이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옳게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고관절인 것 같아. 지금 응급실이야.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1초, 2초, 3초. 그러다 아주 차갑고 선명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형님, 일단 의사 말씀 잘 들으시고 준혁 씨한테 연락하세요. 아, 응. 준혁이한테도 전화했어. 옳게도 빨리 와줘.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초쯤 지나서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입원했어. 응급실이야. 빨리 와. 준혁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창밖을 봤어요. 불과 2달 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었죠.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제발 와달라고. 그때 준혁은 읽고도 답을 안 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간병인 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바로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0초 뒤에 또 울렸어요.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응급실인데 장난이야? 전화 좀 받아. 수진아, 제발.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기만 하고 답은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심장이 뛰지도 손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각 준혁은 응급실에서 혼자 뛰어다니고 있었겠죠. 의사한테 설명 듣고 서류에 서명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 나이가 있어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 그 말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녁에 은정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수진 씨, 나 은정이야. 사정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엄마가 위급한 상황이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은정 형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답답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 친정엄마 암 수술할 때 준혁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장모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수술날 병원에 와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았고요. 항암 치료 내내 한 번도 안 왔어요. 골프는 치러 다녔지만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한테 전화하실 게 아니라 간병인 구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은정 형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준혁이가 진짜 그랬어? 네. 형님, 저는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와 저녁을 먹었어요. 시댁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인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요즘 좀 잘 자서 그런가 봐. 그래, 잘 자야 해. 얼굴에 화색이 도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봤어요. 엄마, 나 이제 좀 내 인생 살려고. 엄마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날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라가 태호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준혁이 시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밥 먹여드리고 화장실 부축하고 밤에 호출벨 울리면 달려가고 옆 침대 보호자가 물었다고 해요. 아내분은 안 오세요? 준혁이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것처럼 꾸민 거죠. 이틀째 간병을 하다가 준혁은 결국 간병인을 불렀다고 해요. 하루에 1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그 금액을 듣고 놀랐다더군요. 제게 간병인 쓰면 되잖아라고 가볍게 던졌을 때 그게 얼마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하면 돈 안 드는데 왜 남한테 돈을 줘? 수진이를 당장 데려와. 엄마, 수진이가 지금 상황이 좀. 무슨 상황이야? 시어미가 뼈가 부러져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도 몸이 아프니 간병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준혁이 눈에 띄게 지쳤다는 얘기를 소라가 전해줬어요. 간병인비를 내면서 출근도 해야 하니 이중으로 시달리는 거였죠. 회사에서 지각과 조퇴가 잦아져 팀장한테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 하나가 준혁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이거 얼마 전에 수진 씨가 겪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준혁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전에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짐을 조금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집에 들러온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씩 가방에 담아 친정집에 옮겨놨어요. 한꺼번에 빼면 티가 나니까 조금씩 며칠에 걸쳐서요. 준혁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느라 집에 거의 들르지 못했기 때문에 눈치를 챌 수가 없었죠. 소라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얘기할 거야. 준혁 씨한테? 응. 소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네가 결정한 거면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알지? 알아.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통해 뭔가를 깨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1%쯤 되는 아주 작은 기대였죠. 저는 그 미련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인정했어요. 아직 이만큼 남아 있었구나. 그리고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 맡겨둔 짐을 정리하면서 옷장에 걸린 제 코트 주머니에서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어요. 결혼 2년 차에 준혁이랑 같이 갔던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둘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웃었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손을 털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짐을 옮긴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평일 저녁 퇴근해서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양복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준혁이 제 팔을 잡았어요. 옷장이 비어 있더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엄마는 아직 병원인데. 저는 준혁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퇴근하며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가서 얘기하자. 저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길 건너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뒤따라왔어요. 카페 안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뭔데? 이혼 합의서야. 준혁이 서류 봉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콧바람을 내뿜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야, 지금 장난해? 친정엄마 간병한다고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걸로 이혼까지 하자고? 지금 피곤해서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서류를 들고 앉아 있는지, 지난 몇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준혁아, 한 번만 잘 들어. 저는 가방에서 파일 한 묶음을 더 꺼냈어요.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날짜별로 정리한 표, 결혼하고 7년 동안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여기 다 있어. 마트비, 관리비, 공과금, 식비. 거의 다 내 카드에서 나갔어. 준혁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도 내 적금 깨서 냈어. 너한테 같이 부담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처갓집 병원비까지 신경 쓸 여유 없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 상황이. 내가 엄마 간병하는 동안 너 뭐 했어?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새 골프채 사고. 소라 남편 태호가 다 봤어. 너 술자리에서 장모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며. 준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처음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린 표정이었죠. 태호가 증인으로 설 수 있어. 알아?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좀 못한 건 인정해. 근데 부부 사이에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 해? 내가 다시 잘할게.
진짜로. 이런 일이라는 게 뭔데?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암으로 죽을 수도 있었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나 혼자 앉아 있었어. 4시간 넘게. 내 전화는 안 받았고 문자는 읽고도 씹었잖아. 그게 너한테는 그냥 이런 일이야?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죠. 서류 읽어보고 연락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니 소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담담했어. 서류 꺼내놓으니까 오히려 시원하더라. 잘했어. 수진아, 진짜 잘했어. 소라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울지 마. 울 사람은 나인데. 전화를 끊고 부동산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정집 근처에 원룸을 알아보려고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멈췄어요. 부동산 앞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신혼집에서 처음 밥을 차리던 날, 명절에 시댁에서 전을 부치던 밤, 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던 저녁. 전부 진짜였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가슴팍을 눌렀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부동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친정집 근처 소형 원룸 계약을 마쳤어요. 보증금은 크지 않았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친정에 맡겨두었던 짐을 새 방으로 옮겼어요. 이틀 뒤 시어머니가 퇴원해서 준혁이 사는 집으로 갔다는 소식을 소라가 전해줬습니다. 며느리 없는 집에서 준혁이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준혁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들었어요. 수진이를 데려와. 무릎이라도 꿇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돌아와야 본인이 편하니까요. 반성이 아니었어요. 불편함을 없애고 싶은 거였죠. 준혁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저는 최지훈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제가 부담한 생활비가 전체의 70%가 넘는다는 기록,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전부 증거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빠르고요.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는 돼 있었거든요. 며칠 뒤 소라가 태호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은정 형님이 준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은정 형님이 준혁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수진 씨 입장에서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나라도 떠났어. 준혁이 자기 누나한테까지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정 형님이 덧붙였대요.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수진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 사과요. 문제는 사과할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4시간 동안 와야 했고 엄마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던 그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춰야 했어요. 지금 와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뒤늦은 수습일 뿐이죠. 조정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의 정기 검진에 동행했습니다. 3차 항암 후 경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며 엄마 옆에 앉았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괜찮을 거야, 엄마. 이번에 좋다고 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엄마가 오히려 제 손을 꽉 쥐어줬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과가 좋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경과 관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엄마와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전 같은 병원, 같은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 같은 장소인데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나란히 걷는데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집에서 엄마와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밥상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혼하려는 거지?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 눈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눈치를 보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결심한 사람 눈이야. 엄마가 딸 눈을 모르겠냐? 저는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한테 숨기고 있었는데 역시 엄마였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아픈데 이런 걱정까지 끼쳐서 미안하긴.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한다. 엄마가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는 내 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밥상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어요. 엄마의 응원을 받은 지 2주 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최지훈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서류는 다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당일날 30분 전에 오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도 담담했어요. 조정 당일 아침 원룸 옷장에서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햇살이 밝았어요. 날씨가 좋은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 도착하니 최지훈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저와 변호사가 앉았고 맞은편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준혁 옆에도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준혁을 본 건 카페에서 합의서를 건넨 이후 처음이었어요. 살이 빠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에 시달린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준혁이 저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신청인 측부터요. 최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결혼 기간 7년간 의뢰인이 부담한 생활비 비율이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여기 카드 명세서와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상대방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하지 않았고 간병 거부는 물론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제3자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압박성 문자 메시지 기록도 함께 제출합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맞받았어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갈등입니다. 부부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대방도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 의사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준혁을 받습니다. 박준혁 씨, 직접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을 한번 학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가 쪽 일에 무관심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이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7년 동안 매일 있었습니다. 더 드릴 기회가 없어요. 조정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2차 조정 기일을 잡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더 해야 한대. 2차 날짜 잡힌다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넌 이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잘 버텨.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그냥 끝내는 거야. 전화를 끊고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며칠 뒤 저녁 원룸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준혁이 서 있었어요. 소라가 나중에 알려준 건데 준혁이 제 회사 근처에서 퇴근길을 따라와 원룸 위치를 알아낸 거였습니다. 수진아, 나 잠깐만. 5분만.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어요. 문틀에 기대서서 준혁을 봤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짜 달라질게.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다 알아. 7년이었어. 달라질 기회가 몇 번이었는지 알아?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던 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 그 전화 한 통이면 됐어. 근데 너는 그걸 놓쳤잖아. 준혁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너도 나도 편한 거야. 문을 닫았어요. 돌아서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준혁이 한참을 복도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다음 주 은정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 씨, 엄마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해.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안 갈 수도 있었지만 한 번은 마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을게. 주말 오후에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나온 뒤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은정 형님이 안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깁스한 다리를 낮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은정 형님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봤어요. 입을 여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좀 심했다. 내 어머니 아픈 것도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은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눈은 달랐어요. 그래도 네가 이 집 며느리인데 시어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도리지. 저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어요. 불편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말이었죠.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저와 준혁 씨 문제는 저희가 정리할 거고요. 어머니 간병은 은정 형님과 준혁 씨가 하시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년. 시어머니의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은정 형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은정 형님이 준혁한테 연락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수진 씨한테 한 말 나 다 들었어. 이러면 재판 가서 더 불리해져. 더 끌지 마. 합의해. 준혁이 결국 뜻을 꺾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제가 낸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요.
저는 몇 가지 수정사항을 보내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2차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양쪽이 합의 조건에 동의했어요. 조정이 성립됐고 조정 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거죠. 조정실을 나오는 길에 준혁이 뒤에서 불렀어요. 수진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돌아서서 준혁을 봤어요. 준혁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돌아서서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 계단 위에 섰습니다. 5월의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어요. 저는 왼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서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7년 동안 끼고 있던 반지가 빠진 손가락이 가벼웠어요. 그 가벼움이 손끝에서 시작해서 손목, 팔, 어깨,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소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끝났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친정엄마 집 근처에 조금 더 넓은 오피스텔을 구했거든요. 원룸보다 창이 컸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사 당일 소라와 소라 남편 태호가 아침부터 와줬어요. 태호가 박스를 나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무거운 건 뒤에 놓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라가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커튼 뭐 색으로 할 거야? 여기 창이 크니까 밝은 색이 좋겠다. 아이보리 어때? 좋지. 나중에 같이 사러 가자. 짐을 풀고 식기를 찬장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머그컵. 전부 제가 고른 것들이었어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식기는 항상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걸 쓰거나 준혁이 골라온 걸 썼거든요. 제 취향대로 공간을 꾸며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웃음이 나왔어요. 소라가 제 옆에서 그릇을 닦아주다가 물었습니다. 뭐가 웃겨? 아니, 그냥 그릇 하나 놓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소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같이 웃었어요. 다음 날 엄마를 새 집에 초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가 실내화를 신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어머, 깨끗하네. 여기 좋다. 엄마, 여기 앉아. 밥 차려놨어.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콩나물국에 달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소박한 밥상이었는데 엄마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창밖을 봤어요. 햇볕 잘 들어서 좋다. 엄마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 밥맛 없어지잖아. 안 울어. 눈이 부셔서 그래. 엄마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검진이 언제더라? 다음 달 8일이야. 그때 같이 가고 검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 뭐 먹고 싶어? 냉면. 물냉면 먹고 싶다. 좋아, 냉면 먹자. 엄마와 둘이서만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시간이 온전히 우리 둘의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복귀한 뒤로 오히려 일에 집중이 잘 됐어요.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준혁의 기분을 살피고 집안일 목록을 머릿속으로 돌렸거든요. 지금은 퇴근하면 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에 소라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요즘 일이 재밌어. 소라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거니까 그런 것 같아. 퇴근하고 뭘 해도 내 선택이잖아. 그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어.
당연하지. 네가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동안 에너지가 딴 데로 다 빠져나간 거지. 소라가 물컵을 들며 말했어요. 진짜 얼굴이 달라졌다. 피부도 좋아지고. 잘 자서 그래. 요즘 통잠 자거든. 주말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라가 연락해서 끌어낸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진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분위기가 다른데.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좋은 일 맞아. 제가 웃으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축하해야 하는 거야? 하고 묻자 소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건배하자. 커피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남편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저를 둘러싼 관계들이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누가 진짜 제 사람인지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모임에서 돌아온 저녁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은정 형님이었어요. 올케, 아니 이제 올케는 아니지만 수진 씨 미안하고 고마웠어. 앞으로 잘 살아.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유일하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 은정 형님이었죠.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도 건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엄마의 정기 검진 날이 왔어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며 나란히 앉았는데 엄마가 제 무릎을 톡톡 쳤어요. 수진아, 오늘 좋은 소식이면 좋겠다. 좋을 거야. 엄마 요즘 밥도 잘 먹고 얼굴에 살도 올랐잖아.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추세가 다음 검진까지 이어지면 경과 관찰을 마무리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가 의사의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았어요. 저는 엄마의 팔을 잡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수진아, 엄마 살았다. 당연하지.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야지. 몇 달 전 같은 복도에서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울었고 지금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축하하려고 엄마와 근교의 작은 온천 여관으로 1박 여행을 갔어요. 노천탕에 나란히 앉아 발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끝을 감싸자 엄마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네. 앞으로 이렇게 자주 다니자. 엄마 가고 싶은데 다 가자. 그래. 가을에 단풍 보러 가자. 속리산 가고 싶다. 속리산 좋지. 가자. 엄마와 나란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미안해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와 딸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정미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미 선생님, 저 수진이에요. 엄마 경과 좋게 나왔어요. 그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잘 됐다. 나도 새 출발 잘하고 있어. 우리 밥 한번 먹자. 가장 힘든 시간에 만난 사람이 일상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네, 꼭요라고 답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내리다가 박준혁이라는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7년의 흔적이 버튼 하나에 사라졌습니다. 허무하지 않았어요.
깔끔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메모장을 펼치고 오늘 할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줄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플 때 기꺼이 달려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 단순한 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7년 값으로 남은 인생 전부를 되찾았죠.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 동안 혼자서 살림하고, 혼자서 간병하고, 혼자서 울었던 수진 씨가 결국 자기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장모님이 암으로 쓰러졌을 때 골프나 치러 다니던 남편은 결국 자기 어머니 간병을 혼자 떠안고서야 하루 13만 원짜리 간병인 비용에 허덕이게 됐죠. 며느리는 공짜라고 큰 소리 치던 시어머니도 정작 본인이 누워보니까 그 공짜가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아플 때 기꺼이 달려가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거겠죠. 지금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스스로를 닳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 씨처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진 씨한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릴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